타너 스님은 하늘보다 먼저 물길을 보았습니다. 비가 오고 그치는 이를 그저 날씨의 변화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눈에 하늘은 시대가 먼저 보내는 신호였고 물길은 그 신호가 땅으로 내려와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길이었습니다. 장마가 사라진 뒤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하늘이 아닙니다. 물길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하늘보다 더 서늘한 것은 물이 제 생기를 잃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2026년 7월 25일 장마철인데도 장마 같지 않은 하늘이 있습니다. 구름은 낮게 내려앉아 있는데 땅은 이상하게 말라 있습니다. 창밖은 흐린데 먼지는 일고 기다릴 때는 오지 않던 비가 어느 순간 골목을 때리듯 쏟아집니다. 지난 이야기의 첫 번째 신호는 하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신호는 무엇인가? 타너 스님의 예언을 상징적으로 읽어보면 하늘이 잠잠해진 뒤에는 물이 먼저 대답합니다. 하늘의 말이 끊기면 물길이 흔들립니다. 물길이 흔들리면 사람들의 속도 조용히 갈라집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갈라지면 한반도의 국은도 더 이상 예전의 길로 흐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는 것은 단순한 장마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7월 25일 하늘의 낯선 고요가 어떻게 물로 내려오고 그 물이 어떻게 민심을 건드리며 마침내 한반도 국운의 방향까지 조용히 흔들기 시작하는가. 이것이 타너 스님의 예언을 따라 읽어야 할 두 번째 징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보다 더 이상한 것은 비가 올 때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침 뉴스 앞에 앉은 어르신이 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밥과 국이 놓여 있고 텔레비전 화면에는 흐린 하늘과 비보가 지나갑니다. 뉴스에서는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밖을 보면 땅은 아직 마른 채입니다. 구름은 무겁게 깔렸지만 빗방울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창틀 아래 화분의 흙은 갈라져 있고 골목 바닥에는 어제의 먼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르신은 리모컨을 쥔 채 낮게 말합니다. 요즘 장마는 장마 같지가 않아. 이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이 계절의 박자를 몸으로 기억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박자가 낯설어졌다고 느끼는 말입니다. 장마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 해의 하늘만 보고 미래를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2026년 7월 25일이라는 시간 위에 많은 사람이 비슷한 감각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장마철인데도 장마답지 않은 하늘, 비가 올 듯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구름, 흐린데도 마른 땅, 그리고 방심한 순간 한꺼번에 쏟아지는 비. 타너 스님의 예언을 동양 철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런 장면은 날씨의 변덕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은 시대가 먼저 보내는 신호처럼 읽힐 수 있고 물은 그 신호가 땅으로 내려오는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의 양이 아닙니다. 박자입니다. 하늘이 언제 열리고 언제 닫히는가, 물이 언제 내려와 땅을 적시고 언제 물러나 숨을 고르는가, 그 박자가 어긋나는 듯 느껴질 때 사람은 설명하기 어려운 서늘함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모두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올해는 좀 늦나 보지. 요즘 날씨가 다 그렇지 비가 오긴 오겠지. 하지만 타너 스님의 시선을 빌려 생각해보면 큰 변화는 늘 큰 소리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의 낯선 표정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물의 움직임으로 내려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열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하늘 위에 있지 않습니다. 아래에 있습니다.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물, 골목을 타고 흐르는 물, 강으로 모이는 물, 그 물길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이 하늘의 침묵이었다면 두 번째 문은 물길의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물길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강물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이 제때 스며들지 못하고 한쪽으로 몰리고 사람들의 하루를 이상한 박자로 흔들기 시작하는 것, 그곳에서 한반도에 대한 더 깊은 질문이 시작됩니다. 예전에 장마는 긴 호흡이 있었습니다. 며칠씩 처마를 적시고
마당 한쪽에 빗물이 고이고 논두렁 사이로 물이 천천히 차오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비는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순서가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축축한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오고 낮에는 흐린 빛이 방 안에 머물고 밤이 되면 빗소리가 일정하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런 장마를 몸으로 기억합니다. 젖은 신발을 신문지로 말리던 기억, 빗물 때문에 빨래가 늦게 마르던 기억, 아이들이 처마 밑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보던 기억. 그런데 지금의 장마는 사람을 자꾸 헷갈리게 합니다. 장마라는데 낮에는 햇빛이 뜨겁습니다. 우산을 들고 나왔는데 비는 오지 않고 그냥 나왔더니 갑자기 굵은 빗줄기가 도로를 때립니다. 시장의 사람들은 우산과 양산 사이에서 망설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선 어르신은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작은 한숨을 쉽니다. 길은 마른 채 있다가 한순간에 젖습니다. 배수구는 준비할 틈 없이 물을 받아내고 낮은 골목에는 흙탕물이 몰립니다. 이것은 기상학 강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려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박자입니다. 탄어 스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늘과 물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호흡이 있습니다. 비가 얼마나 왔는가 보다 언제 오고 언제 멈추는가, 물이 얼마나 많아졌는가 보다 땅이 그 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질문이 더 깊습니다. 2026년 7월 25일이 유난히 눈에 걸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은 흐린데 땅은 마릅니다. 마른 땅 위로 갑자기 비가 몰려옵니다. 사람들은 계절을 믿지 못한 채 날마다 하늘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것을 장마의 실종이라고만 말하면 너무 거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장마의 리듬이 낯설어진 시간입니다. 동양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리듬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숨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그 숨이 흐트러지면 사람의 하루도 조용히 어긋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하늘을 더 자주 봅니다. 가게를 지키는 사람은 손님보다 먼저 구름의 색을 살핍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어르신은 비가 올까봐 외출 시간을 바꿉니다. 지하철역 입구에는 우산을 접지 못한 사람들이 잠시 멈춰 섭니다. 작은 장면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면들이 모이면 한 해의 체감이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열쇠가 열립니다. 하늘의 박자가 낯설어지면 물은 반드시 그 낯설음을 땅 위에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아야 합니다. 하늘의 어긋난 박자를 받아낸 물은 어디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가? 마른 땅 위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반가운 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래 말라있던 흙은 부드럽게 물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겉은 젖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은 굳어 있습니다. 그 위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면 물은 천천히 스며들지 못합니다. 먼저 겉으로 흐릅니다. 도로 가장자리로 몰리고 낡은 배수구 앞에서 소용돌이치고 낮은 골목으로 빠르게 내려갑니다. 작은 개울은 맑게 불어나지 못하고 흙빛을 풉니다. 어제까지 갈라져 있던 땅은 오늘 갑자기 빗물에 맞아 부서집니다. 이 장면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물은 땅의 상태를 숨기지 못합니다. 땅이 살아있고 부드러우면 비는 스며듭니다. 땅이 굳어 있으면 비는 겉으로 튕기듯 흘러갑니다. 스님의 예언을 상징적으로 읽어보면 이것은 사람 사는 세상과도 닮아 있습니다. 하늘에서 변화가 내려올 때 한 사회가 그것을 천천히 받아낼 힘이 있으면 큰 소란 없이 스며듭니다. 그러나 받아낼 힘이 약해져 있으면 작은 변화도 한꺼번에 넘칩니다.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작은 소식이 큰 분노가 되고 서로 다른 생각이 곧바로 벽이 됩니다. 그래서 물길은 단순한 자연의 선이 아닙니다. 받아내는 힘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하늘은 멀고 땅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물은 즉시 움직입니다. 하늘의 변화가 땅에 닿을 때 물은 가장 먼저 그 상태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고비의 작은 줄기가 만들어집니다. 하늘의 침묵이 끝나면 사람보다 먼저 물이 흔들립니다.
물이 제때 스며들지 못하고 한쪽으로 몰리고 낮은 곳으로 급히 달려가는 장면. 그것은 단순한 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릇의 문제입니다. 땅이 물을 받아내는 그릇이라면 사람의 삶도 시대를 받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온전하면 물은 머뭅니다. 그릇에 금이 가면 물은 새어 나갑니다. 타너 스님의 시선을 빌려 생각해보면 두 번째 신호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물이 많아졌는가, 물이 적어졌는가, 그것보다 더 깊은 질문, 물을 받아낼 자리가 아직 온전한가? 이 질문이 강으로 이어집니다. 골목의 물길을 보았다면 이제 나라의 큰 물길을 보아야 합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이 네 갈래는 단순한 강 이름이 아닙니다. 한반도 사람들의 삶이 모이고 갈라지는 상징의 지도입니다. 강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나라는 강을 따라 숨을 쉽니다. 서울 한복판을 지나는 한강을 보십시오. 아침이면 다리 위로 차들이 길게 이어지고 강변길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쁩니다. 밤이 되면 빌딩의 불빛이 물 위에 흔들립니다. 한강은 수도의 빠른 숨을 품고 있습니다. 말이 많고 속도가 빠르고 기대와 걱정이 함께 모이는 자리입니다. 낙동강은 또 다릅니다. 남쪽의 넓은 들과 오래된 도시들을 지나며 생활의 묵직한 시간을 품고 흐릅니다. 금강은 중부의 깊은 품을 따라 흐르며 중심을 잡으려는 땅의 감각을 담고 있습니다. 영산강은 서남의 오래된 기억과 정서를 안고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지도 위에서 보면 이 강은 물줄기입니다. 하지만 타너 스님의 예언을 동양 철학의 눈으로 바라보면 강은 나라의 숨길입니다. 강은 흘러가지만 사람의 생각도 그 강을 따라 움직입니다. 어떤 강줄기에는 빠른 욕망이 모이고 어떤 강줄기에는 오래 견딘 생활이 남아있고 어떤 강줄기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한 기억이 쌓입니다. 2016년 7월 25일의 질문은 여기서 더 넓어집니다. 같은 하늘 아래 있는데 사람들의 체감은 왜 이렇게 다르게 갈라지는가? 같은 비를 기다리면서도 어떤 이는 다행이라 말하고 어떤 이는 또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뉴스를 보면서도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이는 입을 다뭅니다. 같은 강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이는 희망을 보고 어떤 이는 막막함을 봅니다. 이것을 단순한 의견 차이로만 보면 깊이를 놓칩니다. 타너 스님의 시선으로 보면 강의 물길은 사람 사는 자리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강의 빠름, 낙동강의 무게, 금강의 중심, 영산강의 기억이 네 갈래가 모두 한반도라는 큰 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람들은 점점 다른 박자로 숨 쉬는 듯 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열쇠가 나옵니다. 물길의 변화는 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강은 결국 사람의 삶을 지나고 사람의 삶은 밥상 앞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큰 말을 하기 전에 한 나라의 표정은 집 안에서 먼저 바뀝니다. 저녁 식탁 위에 밥과 국이 놓입니다. 텔레비전 뉴스가 켜져 있습니다. 가족들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줄어듭니다. 그곳에서 강보다 더 조용한 물길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물길이 갈라지는 소리는 강가에서만 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들리는 곳은 밥상 앞입니다. 저녁이 되면 식탁 위에 밥과 국이 놓입니다. 거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 한마디를 꺼냈을 것입니다. 오늘 비가 참 이상하게 오더라. 시장 물가가 또 올랐더라. 아이들은 요즘 어떻게 버티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짧아집니다. 가족이 같은 밥상 앞에 앉아 있어도 시선은 각자의 휴대전화 화면에 머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말을 꺼내려다 멈춥니다. 자식은 부모의 걱정을 다 듣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입니다. 한 집 안에 있지만 서로 다른 강가에 앉아 있는 듯한 순간입니다. 이것이 시간을 지나며 보아야 할 전환입니다. 물길의 변화는 바깥의 강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도
길이 있습니다. 말이 오가던 길, 걱정이 전해지던 길, 서로의 속을 헤아리던 길, 그 길이 좁아지면 물이 막힌 수로처럼 작은 감정도 고이고 탁해집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을 상징적으로 읽어보면 국운의 변화는 높은 자리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집안의 말수에서 먼저 보일 수 있습니다. 밥상 앞의 온도에서 먼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한숨, 말을 삼킨 표정, 끝까지 이어지지 못한 대화, 그런 자리에서 먼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민심이라는 말을 너무 크게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 먼저 볼 것은 생활의 물길입니다. 가족 사이에 말길이 막히면 집안의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이웃 사이에 안부가 줄면 동네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세대 사이에 이해가 끊기면 같은 소식을 들어도 서로 다른 두려움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한숨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화가 끊긴 자리입니다. 마지막에는 각자 다른 쪽을 바라보는 습관이 됩니다. 이것은 누구를 탓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도 어렵고 자식도 어렵습니다. 노년의 걱정도 무겁고 젊은 세대의 막막함도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타너 스님의 시선을 빌려 생각하면 시대의 큰 물결은 이렇게 작은 집안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강물이 낮은 곳으로 모이듯 시대의 무게도 가장 약한 자리로 먼저 스며듭니다. 밥상 앞에서 말이 줄어드는 순간 그곳은 두 번째 신호가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그 입구는 곧 시장과 병원, 지하철과 공원으로 이어집니다. 한 나라의 표정은 어디에 있을까요? 큰 회의장에만 있지 않습니다. 타너 스님의 시선으로 보면 시대의 물결은 오히려 평범한 얼굴에 먼저 묻어납니다. 전통시장 골목을 걸어보십시오. 반찬 가게 앞에는 손님이 서 있고 생선 가게 주인은 젖은 장갑을 낀 채 가격표를 고쳐 붙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요즘 장사 좀 어떠세요? 대답은 길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지요. 그 짧은 말 안에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장에서 말이 길었습니다. 물건을 사며 안부를 묻고 날씨를 탓하고 자식 이야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묻기는 묻지만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답은 하지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말의 물길이 얕아진 것입니다. 병원 대기실도 그렇습니다. 번호표를 쥔 어르신들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벽시계의 초침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옆자리 사람과 눈이 마주쳐도 쉽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모두가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의 걱정 속에 따로 앉아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어깨를 맞대고 서 있지만 이어폰을 낀 채 각자의 화면을 내려다봅니다. 같은 열차 안에 있지만 속으로 향하는 곳은 다릅니다. 공원 벤치에는 노년의 시간이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햇빛을 피해 나무 그늘 아래 앉은 어르신이 먼 곳을 바라봅니다. 곁에는 같은 나이의 사람들이 있지만 대화는 오래 이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자식 걱정을 하고 누군가는 병원비를 생각하고 누군가는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말없이 헤아립니다. 이 장면들은 사회 비평이 아닙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려는 것은 하나입니다. 물길이 막히면 물이 탁해지듯 말길이 막히면 사람의 속도 탁해진다는 점입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을 동양 철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람의 얼굴은 시대의 거울입니다. 시장 상인의 짧아진 대답, 병원 대기실의 무거운 눈빛, 지하철 안에 닿지 않는 고요, 공원 벤치에 길어진 한숨, 이것들은 숫자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회가 무엇을 받아내고 있는지 조용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네 번째 열쇠가 열립니다. 한 나라의 물길은 지도 위에 있고 사람들의 물길은 얼굴 위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평온해 보여도 표정은 먼저 알고 있습니다. 받아낼 힘이 줄었는지 서로에게 흘러갈 길이 좁아졌는지 같은 하늘 아래 있으면서도 다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지 이 질문은 남쪽의 생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물길은 더 북쪽의 고요한 자리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물은 경계를 묻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면 남쪽의 물도 흐르고 북쪽의 물도 흐릅니다.
산에서 시작된 물은 사람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낮은 곳을 찾아갑니다. 한강은 서쪽 바다를 향해 흐르고 임진강은 오래된 경계의 기억을 품고 내려옵니다. 그 물줄기 가까이에 말이 적은 땅이 있습니다. 지도 위에는 선이 그어져 있고 사람들은 그 선을 경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물은 그 선을 알지 못합니다. 풀도 계절이 되면 자라고 새도 선을 묻지 않고 날아갑니다. 여기서 타너 스님의 시선은 한반도를 더 넓게 보게 만듭니다. 한반도의 운명은 어느 한쪽의 소리만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남쪽의 소란과 북쪽의 고요, 도시의 빠른 말과 산 너머의 말없는 자리. 강물은 이어지려 하지만 사람의 기억은 오래 갈라져 있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쟁을 말하려는 것도 아니고 통일의 시기를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를 확정하는 말은 더욱 아닙니다. 다만 상징적으로 읽어볼 때 물은 경계를 넘을 수 있지만 사람의 속은 경계 안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강물은 남북을 가르지 않지만 사람의 기억은 오래된 두려움과 상처로 갈라져 있습니다. 임진강의 물은 흐릅니다. DMZ 근처의 풀도 자랍니다. 남쪽과 북쪽을 가리지 않고 내려앉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직 묻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갈라졌고 어디에서 다시 이어질 수 있는가? 타너 스님의 예언을 상징적으로 읽어보면 한반도는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산과 강, 하늘과 바다, 남과 북의 숨이 함께 얽힌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물길의 변화는 한 사회의 분위기만이 아니라 반도의 깊은 질문이 됩니다. 왜 2026년 7월 25일에 하늘과 물이 유난히 낯설게 느껴지는가? 왜 사람들은 같은 소식을 듣고도 점점 다른 표정을 짓는가? 왜 말은 많아졌는데 서로를 믿고 건너가는 다리는 오히려 좁아지는가? 이제 두 번째 문은 거의 열렸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질문은 물로 내려왔고 물은 강을 지나 밥상과 시장과 얼굴 위로 번졌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왜 이것이 두 번째 신호인지 그 핵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의 본질은 물이 많아졌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이 적어졌다는 데도 있지 않습니다. 진짜 핵심은 이것입니다. 물을 받아낼 자리가 약해졌는가? 이 질문입니다. 하늘이 비를 늦게 보내도 땅이 살아있으면 물은 스며듭니다. 비가 갑자기 쏟아져도 물길이 정돈되어 있으면 물은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땅이 굳고 배수구가 막히고 낮은 곳에 금이가 있으면 물은 곧바로 넘칩니다. 강도 그렇습니다. 도시도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타너 스님의 시선을 빌려 생각해보면 하늘은 신호를 보내고 물은 그것을 옮기며 땅은 그것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받아내는 힘이 약해진 곳에서는 작은 변화도 크게 보입니다. 도로의 물은 낮은 곳에 고입니다. 사람의 불만도 약한 자리에서 먼저 고입니다. 배수구가 막히면 물이 역류합니다. 말길이 막히면 감정이 역류합니다. 마른 땅에 갑자기 비가 내리면 흙이 쓸려 내려갑니다. 오래 참은 사람이 갑자기 말을 쏟아내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방에서 밥상으로, 밥상에서 시장으로, 시장에서 한반도의 큰 물음으로 두 번째 신호가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길의 변화는 자연의 현상만이 아닙니다. 받아내는 힘의 변화입니다. 한 사회가 충격을 천천히 흡수할 수 있는가? 서로 다른 말을 들어도 곧바로 넘치지 않을 수 있는가? 걱정과 분노와 외로움이 한쪽으로만 몰리지 않도록 아직 길이 남아 있는가? 2026년 7월 25일은 그래서 하나의 상징적 계절처럼 보입니다. 하늘의 박자는 낯설고 물은 갑자기 몰려오며 땅은 쉽게 받아내지 못하는 듯하고 사람들은 많은 말을 들으면서도 더 조심스럽게 입을 닫습니다. 이 네 장면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낯선 표정, 물의 급한 움직임, 땅의 굳은 반응, 사람의 짧아진 말, 이 네 가지가 한 화면에 겹쳐질 때 두 번째 신호는 선명해집니다. 첫 번째 신호는 하늘의 낯선 고요였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물길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그 속뜻은 더 깊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무엇을 받아낼 힘을 잃고 있는가? 타너 스님의 예언을 상징적으로 읽는다면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은 늘 낮은 곳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반도의 낮은 곳은 어디인가? 물이 먼저 고이는 곳은 어디이며 사람들의 한숨이 먼저 모이는 곳은 어디인가? 징조는 하늘에서 시작됐지만 결정은 사람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차가운 결론입니다. 하늘이 낯설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길이 흔들렸다고 해서 미래가 반드시 어둡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징적으로 읽어볼 수는 있습니다. 타너 스님의 눈으로 시대를 바라보면 신호는 늘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내려옵니다. 처음에는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는 물입니다. 그 다음에는 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2026년 7월 25일의 두 번째 신호는 강가에서만 찾을 수 없습니다. 아침 뉴스 앞에 조용한 얼굴, 밥상 앞에 끊긴 대화, 시장 상인의 짧은 웃음, 병원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쥔 손 그곳에도 있습니다. 한강의 물빛만 보는 사람은 절반만 본 것입니다. 낙동강의 물살만 보는 사람도 절반만 본 것입니다. 금강과 영산강의 이름만 외우는 사람도 아직 깊이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진짜 물길은 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를 지나갑니다. 서로의 말을 받아내는 길, 걱정을 나누는 길,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도 끊어지지 않는 길, 그 길이 좁아질 때 물은 방향을 잃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큰 보상이 나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물의 사건이 아닙니다. 관계의 수로가 좁아지는 사건입니다. 하늘의 박자가 어긋났고 물은 급히 움직였고 땅은 쉽게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험받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길입니다. 가족 사이의 길, 세대 사이의 길, 지역과 지역 사이의 길, 남과 북을 생각하는 기억의 길. 이 길들이 막히면 작은 비에도 물은 넘칩니다. 작은 말에도 사람은 다칩니다. 작은 차이에도 서로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길이 살아있으면 다릅니다. 많은 비도 지나갈 자리를 찾습니다. 무거운 걱정도 나눌 곳을 찾습니다. 다른 생각도 서로를 부수지 않고 흘러갈 수 있습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을 동양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물은 부드럽지만 오래갑니다. 낮아지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갈라져도 결국 큰 바다를 향합니다. 그렇다면 2026년 7월 25일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서로에게 흘러갈 길을 남겨두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두 번째 신호는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더 조용하고 더 깊은 세 번째 신호가 다가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일까요? 북쪽의 말없는 자리일까요? 아니면 산과 땅의 깊은 숨일까요? 타너 스님을 둘러싼 예언의 흐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공포에 끌려가는 눈입니다. 공포는 사람을 급하게 만듭니다. 급한 사람은 쉽게 단정합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세상을 둘로 나누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이미 온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타너 스님의 시선을 빌려 생각해보면 예언은 사람을 겁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분별하게 만드는 거울에 가깝습니다. 비가 지나간 뒤에 골목을 떠올려 보십시오. 배수구 위에 낙엽과 흙이 걸려 있습니다. 물이 빠져야 할 길이 막혀 있으니 비는 그리 많이 오지 않았는데도 물웅덩이가 오래 남습니다. 누군가 허리를 굽혀 낙엽을 걷어냅니다. 그러자 고여있던 물이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큰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길이 다시 열린 것입니다. 한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늘 비처럼 많이 쏟아져서만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을 때 넘칩니다. 말할 길이 없고 들을 길이 없고 서로의 걱정을 받아낼 길이 없을 때 작은 일도 오래 고입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을 상징적으로 읽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를 보았다고 해서 겁에 질려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보아야 합니다.
어디가 막혔는가? 집안의 대화가 막혔는가? 세대 사이의 길이 좁아졌는가? 지역과 지역 사이의 이해가 끊겼는가? 많은 말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는 눈이 흐려졌는가? 아침 뉴스에서 말이 쏟아지고 휴대전화 화면에서 소식이 밀려오고 지하철 광고판과 댓글 속에서 소리가 넘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을 편안하게 세워주는 말은 줄어듭니다. 물이 많아도 마실 물이 적으면 목이 마릅니다. 말이 많아도 믿을 말이 적으면 사람의 속은 메말라 갑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더 큰 소리가 아닙니다. 막힌 곳을 찾는 눈입니다. 골목의 배수구를 살피듯 사람 사이의 작은 길을 살피는 눈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신호뒤에 숨어있는 지혜입니다. 하늘을 보되 하늘에 갇히지 않고 물을 보되 물에 머물지 않고 결국 사람 사이의 길을 보는 것. 그 길이 살아있어야 세 번째 신호가 와도 휩쓸리지 않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억지로 높은 곳을 향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낮아진다는 것은 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은 낮아지기 때문에 많은 것을 품고 부드럽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동양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물의 지혜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길을 찾는 데 있습니다. 막히면 돌아가고 좁으면 기다리고 낮은 곳을 만나면 그곳을 채웁니다. 단호 스님의 시선을 빌려 생각해보면 2016년 7월 25일의 두 번째 신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아직 길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막힌 자리에서 서로를 탓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거창한 곳에서만 들리지 않습니다. 가족 앞에서 말을 조금 더 천천히 하는 순간, 시장 상인의 짧은 대답 뒤에 숨은 피로를 알아보는 순간, 병원 대기실에서 조용히 자리를 내어주는 순간,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의 불편함을 한 번 더 살피는 순간, 그 작은 곳에서 물길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이 자칫 도덕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착하게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받아내는 힘을 회복하자는 말입니다. 하늘이 낯설고 물이 급하고 땅이 굳어 있을수록 사람 사이의 길은 더 중요해집니다. 그 길이 살아 있어야 걱정이 한쪽으로만 몰리지 않습니다. 분노가 넘치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고이지 않습니다. 단호 스님의 예언을 상징적으로 읽으면 구구는 거대한 말이지만 그 바닥에는 이런 작은 길들이 있습니다. 밥상 앞의 말길, 시장 골목의 안부, 병원 대기실의 배려, 공원 벤치의 짧은 대화, 이것들이 모두 보이지 않는 수로입니다. 이 수로가 막히면 아무리 큰 강이 흘러도 사람의 속은 마릅니다. 이 수로가 살아있으면 어려운 시간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시선은 다시 멀리 갑니다. 하늘에서 물로, 물에서 사람 사이의 길로 내려온 신호가 다음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세 번째 신호는 더 큰 소리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조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북쪽의 말없는 자리에서, 아니면 산과 땅의 깊은 숨결 속에서 하늘은 구름으로 보이고 물은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산은 오래 침묵합니다. 땅은 쉽게 자기 속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더 조심스럽게 보아야 합니다. 하늘이 조용해지고 물길이 흔들렸다면 다음은 산인가 땅인가 아니면 사람의 가장 깊은 자리인가? 밤이 내려앉은 산을 떠올려 보십시오. 멀리 능선이 검게 이어지고 골짜기 사이로 안개가 낮게 깔립니다. 바람은 나뭇잎 사이를 지나가고 오래된 바위는 말없이 어둠을 견딥니다. 백두산의 높은 그림자, 계룡산의 묵직한 고요, 월악산의 깊은 능선, 이런 산들은 단순한 풍경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한반도의 사람들은 산을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로 보았습니다. 물은 흐르지만 산은 머뭅니다. 물은 소리를 내지만 산은 오래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탄어 스님의 시선을 빌려 생각하면 하늘과 물 다음에 산을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늘은 먼저 낯선 고요로 문을 열었습니다. 물은 그 고요를 땅 위로 옮겼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그 물길을 따라 조용히 반응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어디일까요? 사람의 마음일까요? 북쪽의 침묵일까요? 산과 땅의 깊은 자리일까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읽어볼 때 하늘에서 시작된 질문은 물을 거쳐 땅으로 내려오고 땅은 다시 산의 깊은 자리에서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낯선 고요는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아직 위를 바라보고 있는가? 물길의 변화는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너희의 삶은 아직 서로에게 흘러갈 길을 남겨두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신호가 온다면 그것은 어쩌면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너희는 아직 중심을 잃지 않았는가? 2016년 7월 25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질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마답지 않은 하늘이 있었습니다. 기다릴 때 오지 않고 갑자기 쏟아지는 비가 있었습니다. 흐린데도 마른 땅이 있었고 물이 스며들지 못한 채 겉으로 흐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강과 낙동강, 금강과 영산강은 각기 다른 삶의 자리를 지나며 한 나라의 숨길을 품고 있었습니다. 밥상 앞에 대화는 줄어들었고 시장과 병원과 지하철과 공원에서는 말보다 표정이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쪽의 소란과 북쪽의 고요 사이에서 한반도의 물은 여전히 낮은 곳을 찾아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하늘이 조용해지고 물길이 흔들렸다면 다음은 산인가 땅인가 아니면 사람의 중심인가?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하늘의 침묵이었습니다. 장마의 리듬이 예전과 달라진 듯한 하늘, 비가 올 듯 말 듯한 구름과 마른 땅, 그것은 하늘이 먼저 보낸 낯선 고요였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물길의 변화였습니다. 물이 제때 스며들지 못하고 한쪽으로 몰리고 강과 골목과 사람의 삶 속에서 다른 박자를 만드는 장면, 그리고 그 속뜻은 이 시대가 무엇을 받아낼 힘을 잃고 있는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타날까요? 북쪽의 말없는 땅에서 나타날까요? 아니면 오래된 산의 기운 속에서 아직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 방식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어떤 물길의 변화를 느끼고 계십니까? 가족의 밥상에서, 시장의 말투에서, 병원 대기실의 표정에서, 지하철의 고요 속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하늘이 침묵하고 물길이 흔들렸다면 다음은 산인가 땅인가 아니면 사람의 중심인가? 세 번째 신호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